안녕하세요. 저는 로고플렉소의 양봉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드 엔진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웹브라우저 포렌식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공격이 주로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피싱이나 드라이브 바이 컴프로마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회사에서 임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킹에 대한 혹은 피싱에 대한 이런 모의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메일로 링크가 날아온 것들을 실수로 이제 클릭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아직 완전히 엔드포인트가 패치가 안 된 상태에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뭐 이런 사이트들을 브라우징을 하다가 악성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감염되는 그런 사례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이 침해에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명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완전히 서비스 종료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경주에 만들어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묘비인데요. 이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진짜 이런 날이 오기는 오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익스플로러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액티브엑스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아예 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많았고, 또 공공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서류 하나 발급받기 위해서 무조건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웹표준 기반의 환경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 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완전히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과거에 이제 구형 시스템들도 남아 있고, 우리가 포렌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구형 브라우저들의 아티팩트들도 여전히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브라우저의 점유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크롬이 이제 대세가 됐죠. 크롬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파리가 한 35% 정도, 그리고 MS 엣지가 5%, 또 이제 파이어폭스가 한 3%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한때는 파이어폭스가 상당히 점유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힘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고요. 거의 이제 크롬이 독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 우리가 브라우저 포렌식을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엣지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가 되겠죠. 이 모든 브라우저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브라우저에서 어떤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사고 조사할 때 어떤 정보들을 찾아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들은 뭐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거고요. 또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는지, 그리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 혹은 이제 북마크라든지 뭐 쿠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분석할 때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브라우저의 핵심적인 행위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엣지의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 ESE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크롬이나 아니면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SQLite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SQLite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SE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브라우저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파이어폭스 3 출시될 때 그 SQLite를
그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그 시점에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었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원래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당연히 트랜잭션을 수행을 하게 돼 있고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fsync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fsync를 수행을 할 때 만약에 시스템에서 굉장히 부하가 많은 I/O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제 특히 이제 그때 이슈에 올라왔던 거는 커널 컴파일 하는 도중에 이제 웹서핑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유저였던 것 같은데 이게 파이어폭스 3으로 올리자마자 거의 이제 브라우징을 못할 정도로 시스템이 행이 되는 사태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이제 EXT3 파일 시스템하고 이런 SQLite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는 환경이었었는데 이 파일 시스템의 특성상 오더링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서 이 디스크에다가 내려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이제 URL을 갖다가 SQLite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때마다 한 8번 정도 fsync를 수행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시스템이 엄청나게 이제 버벅대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한 작업, 그냥 웹서핑 하는 것처럼 되게 가벼운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단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스레드에다가 누가 이런 댓글도 달더라고요. 야, 내가 웹서핑 하자고 DBA까지 구해야 되냐?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ESE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목만 처음에 보셨을 때 브라우저 아티팩트에 대한 내용을 기대하고 들어오셨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DB 구조는 내가 기대했던 부분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브라우저 아티팩트에 대한 내용들은 검색하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부분들, 특히 ESDB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DB가 어떻게 내부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ES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좀 개발을 윈도우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ZBlue라고 하는 엔진과 ZRED라고 하는 엔진이 있었거든요. ZRE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알고 계시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엔진이고요. 이 ZBlue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ES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SDB가 92년도에 처음 개발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 딱 30년이 된 거죠.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이유가 대부분의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은 엠베디드 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SQLite를 채용을 하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들이 개발하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엔진이 필요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ESDB를 사용을 해왔겠지만 물론 API는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도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코드가 외부에 공개돼 있다거나 세부적인 사양이 공개가 된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에 전체 코드가 아예 GitHub에 MIT 라이센스로 풀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기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를 봤을 때에는 여전히 사실 도구가 별로 없습니다.
저 ESE 데이터베이스 뷰라는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ESE DB 자체에 정보를 조회하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지금까지 있었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된 페이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는 페이지 0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0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헤더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 1번에는 0번하고 동일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섀도우 파일 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 0번에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하다가 크래시가 발생해서 혹은 뭐 전원이 갑자기 끊긴다든지 했을 때 불완전하게 기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파일을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섀도우 파일 헤더 블록을 남겨놓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대로 이제 덮어 씌워서 복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 페이지 2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태그 0번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헤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레코드는 태그 1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부분들인데, 제가 봤던 이제 다른 스토리지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헤더를 명시적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ESD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태그 페이지 헤더조차도 태그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다른 스토리지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런 포인터들이 상단에 있고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채우는 경우들이 더 흔하기는 하거든요. ECDB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ESDB의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먼저 이제 카탈로그 부분부터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카탈로그는 이제 4번 페이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하면 아까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페이지 크기에다가 이제 5를 곱하면 파일 오프셋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카탈로그를 읽으면 되는데 여기에 모든 이제 테이블이나 인덱스나 혹은 컬럼의 정의 같은 것들, 이 모든 메타데이터들이 다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이는 스크린샷이 이 ESE 데이터베이스 뷰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MSys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테이블을 열어서 보면 거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모든 객체의 정의들이 쭉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 ID라고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컬럼 타입이나 혹은 여기 FDP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father 데이터 페이지라고 해서 최상위 페이지, 루트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번에 해당되는 이 테이블은 4번 페이지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당연히 이 MSys 오브젝트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탈로그가 4번 페이지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지금 보면 이 타입이 2번으로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쭉 이어지는 것들은 컬럼에 대한 정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컬럼들이 존재하는지를 쭉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 웹캐시 v01.dat.라는 이 파일에 모든 히스토리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을 그냥 읽을 수는 없는 게 평상시에는 다 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파일을 정말 열어보려고 한다면 별도의 이제
잠금을 해제하고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는 또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헤더에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EFCD AB89로 시작하는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ESE 데이터베이스 파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그니처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 페이지 크기이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프셋을 계산하려면 페이지 크기로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236번 오프셋에 있는 페이지 크기를 읽어드리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부수적으로 ESE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만들어진 이 NT 버전 같은 정보들도 파일 헤더에 존재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헤더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게 4번 페이지의 정보를 읽어야 되는데 앞에서 그 페이지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32KB였거든요. 그러니까 32KB에다가 이제 5를 곱하게 되면 현재 보이는 요 28000 오프셋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보들을 읽어와야 되는데 16번 오프셋부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부분은 각각 페이지의 왼쪽과 오른쪽에 존재하는 페이지에 대한 링크이거든요. 근데 그 리프에서만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 페이지에서는 다 0으로 미뤄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4번 옵셋은 그 부모 페이지에 대한 링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 지금 34번 그 옵셋에 있는 게 이 부분이 이제 페이지 태그의 개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 몇 개의 아이템이 존재하는지 그것들을 나타내는 정보니까 우리가 정보를 이 DB에서 탐색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 페이지 태그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페이지 플래그를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이게 각각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제가 설명 써놓은 것처럼 이게 이제 루트 페이지다라는 게 플래그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모 페이지다라고 하는 부분에도 비트가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코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레코드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헤더랑 고정 길이 컬럼의 배열,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컬럼의 배열, 그 다음에 태그된 컬럼의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수 타입 같은 것들은 대부분 길이를 고정으로 쓸 수가 있죠. 32비트 정수다 그러면 4바이트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가변 길이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태그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그 문자열 쓸 때도 페이지 크기 안에 들어가는 문자열이면 그냥 페이지 안에다 인코딩을 하면 될 텐데 아까 앞에서 뭐 32KB 이렇게 페이지 크기가 정해졌었는데 32KB를 넘어가는 그런 긴 텍스트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냐 하면 오버플로우 페이지에다가 그런 데이터들을 쭉 이어서 기록을 하고 그 오버플로우 페이지에 대한 포인터를 이 태그 컬럼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앞에 이 부분은 공통 페이지 키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페이지 키가 나와야 되는데 로컬 페이지 키도 가변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길이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6바이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란 부분이 이제 6바이트에 해당되는 로컬 페이지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정 길이 이 데이터가 마지막 타입 번호가 뭔가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는데 이게 A면 00부터 시작하니까 A까지 이제 11개가 되는 거죠. 11개의 고정 길이 컬럼이 존재한다라고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4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변 길이 컬럼이 마지막 번호가 타입 번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80, 81, 83, 84 이렇게 될 테니까 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700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변 길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표시하는 그 옵셋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핑크색 자리, 이 0A부터 해서 0x27을 더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제 보라색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변 데이터로 점프 뛰는 그 옵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요 FD 위치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고정 길이 컬럼의 값을 실제로 쭉 기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부분이 아까 가변 데이터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변 길이니까 이게 이제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바이트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이제 길이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부분에 2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가변 길이 컬럼의 길이가 2인 거니까 그만큼을 이제 그 바로 다음 부분에서 읽어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오른쪽에 ASCII 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id라는 텍스트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고정 길이 컬럼의 그 값들을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지금 마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고정 길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지금 쭉 그 고정 길이 타입의 번호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 MSys 오브젝트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컬럼 타입의 번호대로 나중에 이 지금 여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페이지의 번호, 그 파더 데이터 페이지의 넘버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컬럼 타입 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앞부분에 이 타입 번호가 만약에 컬럼이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게 컬럼 타입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표대로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앞에서 11개의 고정 길이 컬럼이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11개의 고정 길이 컬럼의 명세들이 쭉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대략 몇 개만 맞춰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녹색 부분이 아까 그 고정 길이 데이터 영역이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4바이트를 이렇게 읽어오면 이게 지금 ESA 데이터베이스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2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바이트를 마찬가지로 읽어오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3인 거를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4바이트를 이렇게 읽어오면 또 아이디가 이제 2로 맞춰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4바이트를 읽어오면 그 다음 거는 지금 그 페이지 넘버가 이제 4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UCG 같은 경우에 또 이제 4바이트를 이렇게 읽어오면 획수로 이제 50이니까 그게 이제 10진수로 변환하면 80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그 정의된 그 고정 길이 컬럼의 길이대로 읽어오기만 하면 쭉 고정 길이 데이터 영역들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변 길이는 한번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렸고 이제 태그된 컬럼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태그된 컬럼이 있는 데이터 영역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색상은 똑같이 제가 배치를 했는데 핑크로 된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정 길이 컬럼의 마지막 타입 번호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마찬가지로 그 가변 길이 컬럼의 마지막 타입 번호를 나타내는 건데 아까 가변 길이 컬럼 타입 같은 경우에는 80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7F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가변 길이 컬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이어지던 게 파란 게 원래는 이제 가변 길이 컬럼의 영역으로 점프 뛰기 위한 오프셋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더해가지고 따라가면 요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가변 길이 타입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만 하나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태그된 컬럼이 바로 나오는 상태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2바이트씩 끊어서 이 첫 번째 태그 컬럼 아이디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태그가 시작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태그 값의 오프셋이 바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 두 번째 태그 컬럼의 아이디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태그 컬럼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오프셋을 또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이 부분부터 8바이트를 더하면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부분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5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롱밸류 타입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롱밸류의 id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롱밸류의 id를 가지고 어떻게 이 실제 긴 값들을 읽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던 데이터가 이 컨테이너 18번 테이블에 해당되는 데이터였거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 오브젝트 아이디가 40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동일하게 이 MSys 오브젝트 카탈로그에 롱밸류에 대한 정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오브젝트 아이디는 40번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타입이 4번이라고 돼 있죠. 타입 4번이라고 된 게 이 롱밸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아이디 40번인 테이블에 롱밸류 매핑되어 있는 것에 지금 father 데이터 페이지가 248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40번 테이블에 대해서 롱밸류를 읽기 위해서는 루트 페이지를 요 248번으로 찾아가야 된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롱밸류의 파더 데이터 페이지를 루트 페이지로 이제 먼저 따라가고 거기에서 리프로 찾아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리프 페이지에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태그의 1번 위치 거기에 시작 부분에 빅엔디안으로 첫 번째 롱밸류 아이디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태그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노란 부분 여기 이제 D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지금 요 ADO라고 되어 있는 요 값에서 MSB 쪽에 이제 3바이트하고 이 태그 부분에 D6을 뒤에 1바이트를 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찾던 이 AD6 2774라는 롱밸류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어떤 이제 롱밸류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로케이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뒤에 연보라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면 비지티드 해서 쭉 HTTPS로 시작하는 URL이 이제 ASCII에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앞에 데이터베이스 헤더 부분에서 이제 유니코드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이 문자열 데이터들도 유니코드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로그프레소 쿼리 창에서 ESDB를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SDB 테이블 커맨드와 그 뒤에 이제 경로들을 지정을 하게 되면 밑에 그 MSys 오브젝트에서 조회했던 것처럼 이 테이블 이름들이 표시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ESDB 컬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테이블 이름을 옵션에다가 지정을 하면 해당 이제 컨테이너 테이블에 해당되는 컬럼 정보들이 표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ESADB 레코드의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로우프레스에서 지정된 이런 컨테이너스 같은 특정한 ESADB의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스 테이블에다가 이 익스플로러 관련된 메타데이터들을 또 잘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트 방문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고 다운로드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이트 방문에 대한 기록들을 조회를 하려고 한다면 이 히스토리에 해당되는 테이블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컨테이너 아이디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데 이 컨테이너 아이디들을 확인을 하고 테이블 이름을 컨테이너 밑줄 그리고 뒤에 이제 컨테이너 아이디를 붙여가지고 테이블을 조회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 방문 기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17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밑에 실제로 이 URL
방문했던 것들이 쭉 표시가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매번 뭐 이런 식으로 조회하기는 뭐 상당히 불편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익스플로러 관련된 것들은 별도로 명령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i 다운로드라는 이제 명령어를 쓰게 되면 굳이 이제 컨테이너스 테이블에서 뭐 다운로드 관련된 메타 데이터를 찾아서 그 컨테이너 테이블을 일일이 다시 조회하는 삽질을 안 해도 되도록 이런 식으로 별도의 명령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ESE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뒷부분은 SQLite에 대해서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ite야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데이터베이스이죠. 하지만 아마 내부 구조를 살펴보신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SQLite DB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 드웨인 리차드 힙이라는 SQLite 개발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이 지금 밑에 있는 URL, changeLog라고 되어 있는 그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이 팟캐스트의 트랜스크립트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음성으로 듣지 않더라도 전체 대본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출연하셔서 SQLite가 뭐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쭉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분이 그 군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을 했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SI죠. SI 사업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포믹스 DB에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데 DB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인포믹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인포믹스 인스톨을 좀 이제 구성을 잘못해놓은 거죠. 잘못해놨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DB 접속 못하면 당연히 이제 대화 상자를 띄울 거잖아요.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에러를 띄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고객 쪽에서 자기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안 한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보통은 이렇게 DB 접속이 안 되면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고 DB 쪽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개발자의 사고방식일 텐데 이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포믹스에 있는 데이터, 자주 바뀌는 데이터들도 아니고 그냥 내가 디스크에 있는 거 읽어가지고 처리해버리면 전화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다 뜯어가지고 직접 인포믹스가 저장한 그 디스크의 비트리를 읽어서 처리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실 뭐 대단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SQLite가 처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이제 사실 요즘 세태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SQL 파서를 만든다고 하면 보통은 뭐 아마 컴파일러 북을 보신 분들이면 대부분 이제 렉스나 야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혹은 이제 뭐 GNU 버전이라고 하면 플렉스나 바이슨 같은 툴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 SQL 파서를 제네레이트를 했을 텐데 파서 생성기도 직접 만들어서 쓰고 또 이제 형상관리 도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초기에는 다 CVS 같은 툴을 썼었는데 그것도 이제 분산 관리가 안 되니까 포실이라는 형상관리 도구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프로젝트 관리 도구 같은 것들도 직접 다 개발해서 쓰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다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분이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개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뭐 여러분들도 이 팟캐스트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SQLite 파일 구조를 살펴보면 앞에 ESEDB처럼 페이지 단위로 파일이 나눠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ESEDB에 비하면 상당히 레이아웃이 컴팩트하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헤더가 있는데 아까 ESEDB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0번을 딱 데이터베이스 헤더만 쓰고 넘겨버리는데 SQLite 같은 경우에는 100바이트만 앞부분을 쓰고 바로 이어서 이제 페이지 데이터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헤더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기가 작죠. 아까
ESEDB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 0번이 80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제 리프냐 리프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8에서 12바이트 정도밖에 안 쓰니까 ESE에 비하면 굉장히 컴팩트한 구조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한편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도 이쪽이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땐 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셀 포인터가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고 셀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더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반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 프랙션 넘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부분은 이 값이 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버플로우 페이지에 넘어갈 그 데이터 길이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실 필요들은 있습니다. 아까 페이지 헤더가 8바이트 아니면 12바이트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 번호라고 되어 있는 4바이트에는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노드에만 존재하는 그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리프 같은 경우에는 딱 8바이트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앞에 보면 타입이 제일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의 인테리어 노드인지 테이블의 리프 노드인지 혹은 인덱스의 인테리어 노드인지 인덱스의 리프 노드인지 이런 것들을 1바이트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블록 시작하는 위치가 2바이트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이 몇 개가 있는지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셀 데이터가 시작하는 위치가 오프셋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페이지를 순회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라는 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루트 페이지로 이렇게 액세스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키가 항상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값과 같거나 그거보다 큰 그 링크를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4를 찾으려고 했을 때 이 키하고 같으니까 바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4와 같거나 그거보다 큰 키를 찾으려고 하면 지금 3밖에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타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타면 거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4가 나오고 이걸로 이제 리프에 액세스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SQLite 파일을 헥스 뷰로 열어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SQLite 포맷이라는 파일 시그니처가 박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4KB라고 페이지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00바이트 되는 위치를 찾아가면 지금 음영 처리된 부분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헤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5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테이블 인테리어 노드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셀 포인터가 하나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4바이트에 이 오른쪽 좌식으로 내려가는 페이지 번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SQLite의 페이지 헤더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SQLite 셀 구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에 보이는 이 bar int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variable integer encoding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이제 정수 같은 경우에 고정 길이라고 가정을 하죠. 쇼트면 2바이트, 뭐 인티저면 4바이트, 롱이면 뭐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하는데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직렬화를 할 때, 혹은 네트워크로 전송을 할 때에는 이 I/O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줄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숫자 1이라고 하면
굳이 4바이트를 써서 숫자 1을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가 좀 큰 경우에 가변으로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그거를 정해야겠죠. 근데 이 베리어블 인티저 인코딩 방식 같은 경우는 MSB를 시그널 비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 0001, 0000, 0001이라고 돼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이 MSB는 그 뒷자리까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를 표시하는 비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이렇게 1이라고 돼 있으면 한 바이트 뒤에 있는 거를 더 읽어야 된다는 표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바이트로 갔을 때는 0이니까 이게 마지막 바이트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자체는 이 뒤에 있는 7비트랑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비트를 합쳐서 하나의 이제 숫자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베리어블 인티저 인코딩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인테리어 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 자식 페이지랑 이제 왼쪽 자식 페이지의 최대 행번호가 될 거고, 그다음에 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로드의 크기랑 이제 로 아이디랑 페이로드 데이터 자체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길이가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면 오버플로우 데이터를 이제 별도의 페이지에다 쓰고 이 페이지 번호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쪽에 있는 데이터 샘플은 인테리어 노드의 예시이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리프 페이지의 예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 차일드 페이지 넘버가 나오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왼쪽 자식이 로우 아이디가 맥스가 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트리를 타고 내려가는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로우 아이디를 키를 비교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타고 내려가야 될지를 이제 트래버스를 하게 되는 거죠. 리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단 그 리프 페이지 타입 표시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셀 포인터 이렇게 되면 8개가 있구나. 그래서 뒤에 실제 데이터들에 보면은 이게 이제 셀 포인터의 값들인데, 아까 제가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포인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데이터는 뒤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프셋 값들도 보면 작아지죠. 물론 이 셀을 그 레코드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빈 공간 메우면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페이로드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SQLit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 길이로 쓸 수 있는 타입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0이라고 된 타입은 널값 자체를 인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의 범위별로 그냥 고정 길이로 아예 정해놓고 이렇게 타입 번호들을 할당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린에 대한 true, false 값들도 이렇게 아예 별도의 타입 번호를 매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보다 큰데 짝수인 거, 혹은 13보다 큰데 홀수인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바이너리랑 문자열 타입을 표시를 하면서 동시에 길이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보다 큰데 짝수라고 하면 12를 빼고 2로 나눠서 이 바이너리 배열의 길이를 정의를 하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을 빼서 2로 나누면 문자열 길이가 나오는 식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노란 부분이 타입을 인코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17이면 이제 16진수니까 10진수로 변환하면 23이 나올 텐데, 23에서 13 빼면 그리고 10이 나올 거고 거기서 2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열 길이 5를 지시하는 그런 바이트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뭐 15, 15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다 이제 문자열인데 길이가 4인 것들. 그 다음에 1이라고 나온 게 지금 위에 타입 번호가 1이니까 1바이트로 인코딩된 정수겠죠. 그 다음에 81, EF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문자열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3 빼서 2로 나누면 문자열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실제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아까 문자의 길이 5라고 했으니까 5만큼의 이 데이터 영역들을 읽어오면 지금 아스키 뷰에서도 살펴보면 이게 지금 테이블이라고 이제 아스키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UTF-8 인코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아스키 뷰에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뒤에 문자를 4, 그다음에 또 똑같이 4 이렇게 읽어오면 그것들이 메타 이렇게 문자열로 정확하게 매칭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뒤에 정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바이트를 읽어오면 2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루트 페이지 넘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루트 페이지 넘버에서 1 빼고 아까 앞에 데이터베이스 헤더에서 읽었던 페이지 사이즈를 곱하면 그 파일 오프셋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테이블 스키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 테이블의 정의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페이로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QLite에서 오버플로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ESEDB에서 이제 굉장히 긴 값을 별도의 롱 밸류로 처리를 했던 것처럼 SQLite도 오버플로우 페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이게 SQLite가 공간을 너무 빡빡하게 관리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숫자만 있으면 충분히 표현은 할 수 있거든요. 페이지 내에 몇 바이트 기록했는지 그리고 페이로드 전체가 몇 바이트인지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두 개나 기록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식을 통해서 얼마만큼을 오버플로우에 기록하고 얼마만큼을 인페이지로 기록하고 이걸 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지금 보시는 이 가용 크기, 최소 크기, 최대 크기 이런 변수들이 일단 있고 이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을 실제로 기록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수식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어차피 제가 다 써놓은 부분들이니까 그냥 수식대로 한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 얘기들은 다 이제 리프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인테리어 노드 같은 경우에는 키라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다 이제 로우 아이디들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 사이즈를 넘어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버플로우 처리하는 것들은 다 리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제가 찾아온 거는 이제 이 네 번째 셀 데이터인데요. 뒤에 보면 이 네 번째 셀 포인터가 OC2로 되어 있죠. 이게 앞에 부분이 이제 페이지 시작 부분이니까 10C000에다가 이 COE를 더하면 셀 데이터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CO C2로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셀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앞에 베리어블 인티저 인코딩으로 페이로드 크기나 로우 아이디를 인코딩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MSB에 해당되는 것들 이 시그널 비트를 제외하고 요 7비트씩 합쳐서 해석을 하면 이제 페이로드 크기는 이제 1499가 되고 그다음에 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이제 7비트 7비트를 더해서 붙이면 이게 이제 220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로드 크기나 로우 아이디가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이제 수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아까 앞에서 페이지 사이즈가 4KB 했는데 이게 이제 만을 넘어가잖아요. 당연히 이제
인페이지로는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지금 기록할 수 있는 크기는 여기에 2315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크기만큼만 이 페이지 내부에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오버플로우 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인페이지로 기록한 그 데이터의, 그러니까 페이로드의 앞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될 텐데, 살펴보면 지금 노란색 부분이 이 헤더부에 해당되거든요. 아까 이제 타입들이 쭉 인코딩 되는 것들을 보셨었잖아요. 그것처럼 헤더부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2라고 돼 있으니까 2바이트 정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 지금 8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불린으로 펄스 값이 바로 인코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뒷부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실제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2바이트를 읽어오면 이게 첫 번째 컬럼의 이제 값이 1810에 해당되는 거일 거고, 두 번째 컬럼 값은 아까 앞에 타입 인코딩 할 때 이미 나왔죠. 펄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부터 실제 문자열 데이터들이 쫙 기록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아스키 뷰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데이터 이미지 해서 쭉 문자열 값들이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이미지 자체가 데이터 URI 형식으로 기록돼서 엄청 긴 이 문자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SQLite가 어떤 식으로 페이지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는지를 다 살펴봤고요. 이제 스키마, 메타적인 부분만 이제 쭉 보면 이제 끝나는데, 스키마 자체는 1페이지부터 페이지를 이제 쭉 읽어드리면 이 스키마의 레코드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봤을 때 테이블 그리고 메타 또 여기도 메타라고 된 레코드를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게 이제 스키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입 네임, 테이블 네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뒤에 그때도 이어졌던 게 이제 루트 페이지 넘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 테이블의 정보를 읽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 혹은 인덱스에 대해서 루트 페이지를 쫓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테이블이나 인덱스가 어떤 구성으로 정의됐는가라는 것들은 SQL DDL로 예를 들어서 뭐 create table이라는 그런 문장으로 정의가 돼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프레소에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chrome search terms 이렇게 명령어를 줘서 쿼리를 하게 되면 바로 크롬에서 수행했던 검색어들을 조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문 기록 같은 경우에도 이게 SQLite 테이블 하나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명령어들이 내부적으로 다 SQLite 테이블들을 조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결과들만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도 이 크롬 다운로드 쿼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크롬에서 다운로드했던 모든 이력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게 구현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뭐 제가 마스킹을 해놓긴 했지만 어느 UR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고 그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을 어느 경로에다가 저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파일 크기가 얼마나 되고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었는지 아니면 열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ESEDB와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리고 나도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로그프레소 채용 공고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로그프레소는 자체 원천 기술로 빅데이터 엔진을 개발해서 이 섹옵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개발하는 분도 저희가 구하고 있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이게 웹브라우저가 되든 혹은 다른 윈도우의 아티팩트가 되든 뭐 리눅스의 아티팩트가 되든 이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아티팩트를 추출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침해를 분석하는 그런 기능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분도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분들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로그프레소 채용 공고 페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프레소 영국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